너무나도 시장이 무너진다, 큰일 났어, 한국 경제가 망가져, 그런 그림은 아닐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 계속 관찰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확대 해석하는 것도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조금 왜곡된 시각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중립보다 조금 안도하는 수준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자, 그럼 2분기 실적 시즌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자, 일단은 위에 그림 보시면 크게 변화는 없어요. 이 정도로 높아라고 하실 수 있는 게 2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34조인데 3분기가 45조, 4분기가 43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럽 경기, 미국 경기 올해 3분기 또는 4분기 0%대 성장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익은 10조가 넘게 늘어난다? 조금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7, 8월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 8월 지나면서 실적이 좀 하향 조정되면 이렇게 올라갔던 12개월선 EPS가 좀 쉬거나 떨어질 수 있어서 이때 조금 코스피도 쉬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눈에 띄는 특징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에는 반도체 이익이 다 까먹고 반도체를 뺀 나머지 이익이 버텨줬는데 지금 반도체 이익 전망이 올라가고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 쉬어가고 이게 꺾여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그동안의 실적 레벨 다운 사이클에서 벗어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별로 보면은 위에 그림이 파란색 바가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월 대비 얼마나 변했나를 보여드리는데 IT 하드웨어, 기계, 운송, 철강, 자동차, 상사자본재 그리고 적자인 업종 중에선 반도체가 적자폭을 줄이고 있죠. 자, 그런데 재밌는 그림이 앞서 보여드렸던 5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외국인 산업종이 반도체, IT 하드웨어, 기계, 자동차 이런 업종들이었어요. 자, 실적이 기반이 돼야지 외국인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와 맞물려서 이거는 컨센서스 변화니까 실질적으로 2분기 때 뭐가 좋았을까 보면은 밑에 그림입니다. 1분기 대비 2분기 수출이 좋았던 업종들을 보면 선박, 조선이죠. 디스플레이, 반도체, 철강, 자동차, 컴퓨터, 섬유, 기계 이런 업종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매칭해서 보면 반도체, 자동차, IT 하드웨어, 운송기계, 철강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에너지하고 화학인데 왜냐면은 수출 변화율 맨 끝에서 보면 석유 제품하고 석유 화학이 이렇게 꼴찌에서 2, 3등이에요. 근데 에너지 업종의 실적 전망 많이 떨어졌어요. 중상위권에 있는 게 화학이에요. 화학은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순수화학과 정유 쪽은 좀 피하고 반도체, 자동차, IT 하드웨어, 운송기계, 철강 정도는 실적과 수급이 좀 맞물리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자꾸 7, 8월, 7, 8월, 7, 8월 말씀드리는데 3분기, 4분기 실적 시즌 때는 좀 쉬어갈 것 같은 그러니까 4분기 9월, 10월, 11월은 좀 쉬어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에 12개월선 EPS 쫙 올라가는 그림인데 분기별로 이익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겠죠. 근데 이들 이익 전망이 레벨 다운되고 하향 조정되면 이때는 좀 쉬어갈 수 있어요. 요 맨 밑에 그림이 그 그림인데 반도체를 뺀 나머지 업종들이 영업이익률인데 매출액 대비 얼마나 돈을 잘 버냐 그림인데 올해 1분기가 6.5였어요. 2011년 이후 평균치가 7.2. 그보다 좀 못했죠. 2분기는 7.1, 평균치가 6.8 비슷합니다. 근데 3분기가 8.2예요. 평균치가 7. 4분기는 7.2예요. 평균치가 4.4. 그러니까 과거 평균보다 좀 과한 이익 추정치가 들어와 있다고 봐서 12개월선 EPS가 쭉 올라가다가 3분기를 지나면서 좀 쉬어가거나 약간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서 그때는 지지선도 더 올라가기보다는 막혀버려서 박스권 등락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실적 시즌, 실적 흐름 이런 것들 그러니까 큰 그림은 우상향이 맞는데 4분기에 좀 잠깐 쉬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데이터들 보면 이제 좋게 보이지만 외국인들은 지금 네. 좀 매도 전환했잖아요. 네. 결국 이제 수급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텐데 외국인들은 언제 들어올까요? 저는 조만간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요. 자, 일단은 그동안의 외국인 매매 패턴 한번 돌아볼게요. 많은 분들이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많이 샀다라고 하시는데 작년 7월부터 쉬지 않고 사고는 있습니다. 중간중간 일부 차익 실현을 할 뿐. 근데 2022년 7월부터 3월 21일까지는 어떤 매매 패턴이었냐면 코스피가 2300, 2200대 가면 쫙 삽니다. 한 6조, 7조 사고 그러다가 코스피가 2400, 2500 가면은 2조 정도를 팔아요. 그러면 다시 2300대로 와요. 왜? 외국인 말고 사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2300대 다시 오면 또 외국인이 한 7조 쫙 삽니다. 2400, 500 갑니다. 또 여기서 1조나 2조 정도 팔아요. 그럼 다시 2300대 가요. 계속 이 박스권에서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일부 차익 실현, 저점에서 많이 사고 고점에서 일부 차익 실현하면서 이 박스권 등락을 보이다가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이런 매집보다는 적극적인 순매수로 전환된 게 3월 22일이거든요. 2,300대로 가지도 않고 2,450에서 바닥 잡고 2,600으로 가는 과정이었고 원달러 환율도 1,300원이었던 게 1,340원까지 가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외국인이 8조를 샀어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2022년 7월 이후 사이클을 본다 하더라도 가장 많이 샀거든요. 그럼 왜 그랬을까? 여기서도 앞서 보여드렸던 12개월 선행 EPS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12개월 선행 EPS가 3월 말을 기점으로 바닥 찍고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위의 그림에서 파란선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 대비 한국의 12개월 선행 EPS가 바닥을 잡고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동안에는 쫙 내려왔던 게, 그리고 PER 상대 강도도 정신없이 올라갔던 게 4월 초를 기점으로 꺾여버렸습니다. 21년 하반기부터, 특히 22년부터는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도는 지하 1층, 2층, 3층 할 것 없이 계속 내려가기만 했었던 거예요. 물론 가격이 싸다, 못 올라왔다는 것 때문에 외국인이 매집을 하고는 있었지만 매력도가 낮았던 거죠. 그러니까 밀리면 사고 오르면 좀 팔았던 거죠. 근데 이게 이익 강도가 올라오고 밸류에이션 강도가 꺾이니까 한국 증시 매력도는 최악의 상을 지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기 시작했고, 거기에 결정적인 변수가 뭐였냐면은 원달러 환율이 고점권이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에 있던 게 지금 한때 127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외국인이 정신없이 샀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요즘은 왜 팔고 있냐? 제가 일부 차익 실현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위에 보시는 이 상대 강도 그림이 바뀌질 않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EPS 상대 강도는 올라가고 PR 상대 강도는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달러 대비 원화 약세가 다시 원화 약세가 나타나면서 일부 차익 실현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만 바뀌면 시장은 외국인은 다시 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율적으로 좀 긍정적인 변화는 16개월 만에 한국 무역 수지가 흑자 전환됐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현물 순매수에 있어서 누적 순매수 패턴에 있어서 저점권에 근접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2022년 하반기부터 외국인은 선물을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밑으로 깨고 내려올 정도로 좀 과매도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외국인 수급이 더 나빠지기보다는 7월 초를 지나면서 7월 둘째 주를 지나면서 좀 매수 우위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 수급도 방향성 자체는 매수 우위 방향성인데 3월 중순 이후 좀 더 적극적으로 매매하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이 무너지는 그림에 대보다는 차익 실현 이후 다시 순매수하는 패턴을 갈 수 있어서 3분기 중에는 외국인 수급이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발 훈풍이 불어오게 된다면 위안화 약세가 진정되고 원화 강세가 재개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 무역 수지도 흑자 전환되고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으면 외국인은 다시 들어온다. 팔았던 것보다 더 많이 살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야 한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새마을금고 사태, 뱅크런 사태였나요? PF 불안감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속상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코로나 때도 이 말씀 드려가지고 속상하신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선이 그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도 자영업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힘드신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올라갔죠. 코스피를 주식시장을 구성하는 업종이나 섹터 기업들을 보면 중소기업이나 굉장히 작은 기업들이 흔들린다라고 해서 지수 전체가 흔들리지는 않거든요. 이 그림이 뭐냐면은 지금 연체율 시계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기업 대출이 좀 반등한 건 맞아요. 그런데 대기업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좀 올라오고 있죠. 중소법인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문제는 개인 사업과 개인 신용대출 쪽이에요. 개인 사업과 개인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들이 좀 불안정한 건 맞아요. 그로 인해서 흔들리겠죠. 자,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한국 경제, 한국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인가? 그리고 이런 중소은행이라든지 새마을금고나 이런 쪽들이 흔들린다라고 해서 이 확산세가 거침없이 움직일 것인가? 그렇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이후 시장이 출렁이긴 했지만 더 이상 신경 별로 안 쓰죠. 왜냐하면 선이 그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국도 대형은행이나 우량은행으로 이 위기가 넘어오지 않는 한 시장을 크게 흔들어 놓지는 않을 거다. 충격은 제한적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미국 예를 잠깐 들어서 짚어드리면, 미국도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했을 때만 하더라도 제2의 금융위기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건 선이 그어졌다. 우량은행과
취약은행, 대형은행과 중소은행. 그 근거들이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우량은행은 여전히 실적이 좋다는 게 나왔었고, 두 번째로는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 23개 대형 은행기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봐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반영을 했을 때 잠재 손실이 얼마냐라는 것들을 추정을 하는데, 모두 23개는 기준을 통과한 건 물론이거니와 22년에 같은 시나리오로 테스트했을 때는 잠재 손실이 6,122억 달러, 올해는 5,415억 달러. 잠재 손실 금액이 오히려 줄었어요. 무슨 의미냐면 우량은행들은 여전히 탄탄하고 오히려 체력적으로 견조해졌다,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국 금융권 불안이나 부동산 이슈 또한 거기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취약은행들이 흔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에다가 정부 정책들이나 대응책들이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이 흐름들이 중견은행, 대형은행, 중견증권사, 대형증권사로 전이되지 않는 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기에 몰입돼서 야, 이것 때문에 한국 경제가 망할 거야 라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게 이런 그림이거든요.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실물 경제에는 충격을 줄 거야 라는 그림이었는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이 그어졌습니다. 선이 그어지면은 대형은행, 우량은행을 거래하는 분들, 기업들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문제는 취약은행, 그리고 좀 저신용 가게, 저신용 기업들이 좀 힘들어지겠죠. 그로 인한 영향은 일정 부분 있다 하더라도 최근 불거진 금융권 불안 때문에, 중소은행 그리고 취약은행들의 불안 때문에 한국 경제, 미국 경제, 한국 은행 시스템, 미국 은행 시스템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그건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한국은 총선 있고 미국은 대선 있죠. 그런 것 때문이라도 최근에 나타난 위기들은 최대한 봉합하고 막으려고 하려는 정부 정책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고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현재 상황에서 최근에 올라온 종목을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수와 함께 조정받은 종목을 사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요 그림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500선 초반 가면 사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도주는 안 바뀐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동안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요번에 코스피가 2,650에서 2,500 초반까지 100포인트 이상 조정받았을 때 좀 밀렸던 애들을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업종들이나 종목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냥 주도주만 말씀드리려고요. 왜냐면은 코스피가 2,500 초반에서 지지력을 먹고 2,800을 가는 과정에서는 아마 쉬었던 주도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샀다 팔았다 한다는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비중을 채워놓으시고 팡 튀면은 한 30% 정리했다가 또 밀리면은 정리했던 거 다시 사고, 올라오면 정리했다가 사고, 이 패턴을 하시면 수익을 계속적으로 누적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표적인 업종이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얘네들에는 뭐 재정도 투입되고 법안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육성 정책도 내놓고 난리도 아니에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이 4개 업종은 포트폴리오에서 비우면 안 된다 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펀드 매니저들한테는 얘네들을 비중을 줄인다 하더라도 언더웨이트, 그러니까 시장 비중보다 낮춰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방사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주요국들이 계속적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고, 인터넷은 워낙 많이 내려온 것도 있지만 지금 고질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라고 하는 중국 경기 문제라고 하는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빅테크 기업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유니코 기업 활성화 정책들을 좀 내놓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내 인터넷 기업들도 좀 훈풍이 불 수 있고, 또 하나는 2분기 실적 시즌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시즌, 3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 그냥 쇼핑으로 돈을 버는 내수 기업이 될지, 아니면은 해외 진출도 하고 그리고 챗GPT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재평가받을지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평가하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는데, 쫙 뻗어가는 그림보다 팡 튀었다가 쉬고 팡 튀었다 쉬고 할 테니까 그런 때를 잘 매매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들이 뭐 실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위의 그림이 뭐냐면 올해, 내년 24년, 25년 영업이익 개선 기여도, 코스피 이익이 100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익이 얼마나 차지하나, 그냥 압도적으로 반도체입니다. 60% 넘어요. 그 다음이 화학 IT가 2차 전지죠. 그 다음이 조선, 그 다음이 자동차, 그 다음이 소프트웨어, 그 다음이 은행이에요. 뭐 디스플레이 상사 전문대 철강 같은 경우는 24년은 좋지만 25년에 좀 떨어져서 연속성은 좀 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24년도 좋고 25년도 좋은 업종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익 규모가 기본적으로 크면 기여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익 모멘텀을 같이 보여드린 건데 밑에 보시면요. 반도체 또 1등입니다. 이익 기여도도 1등, 이익 모멘텀도 1등. 그래서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거고 조선업종은 이익 기여도 4등, 이익 모멘텀 2등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4등, 5등에는 IT 가전 화학이 있죠. IT 가전 화학은 이익 기여도에서 2등, 3등. 반도체, 2차전지, 조선은 이익 기여도와 이익 모멘텀을 같이 봤을 때 최선 업종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중간 이상에 있는 게 소프트웨어. 모멘텀은 괜찮지만 얼마나 올라올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고민이 되는 건 자동차예요. 이익 기여도 측면에서는 좀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데 이익 모멘텀은 끝에서 6번째예요. 이익 모멘텀은 강하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자동차 이제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자동차 좀 다르게 보자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최근 얘기 들으셨겠지만 미국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2위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기차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의 기로는 내연기관차로서의 밸류에이션을 계속 받고 머물 것인가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기차의 성장성을 반영하면서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할 것인가. 밸류에이션 되게 낮거든요. 저는 재평가하는 구간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자동차까지도 최선 업종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켜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이제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잘 가다 반도체 요즘 좀 주춤하고 있죠. 담아도 되는지 그리고 팀장님은 언제까지 어느 정도 상승한다고 보시는지요? 최근 보면은 그동안에는 반도체 저점이 언제냐 뭐 상반기는 맞는데 1분기냐 2분기냐 했는데 여기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수출이 1분기 대비 2분기가 10% 넘게 올랐어요. 자, 그러면 1분기가 저점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실적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게 된다면 반도체 업황 저점 통과에 대한 기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가 3분기까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업황 같은 경우는 한두 달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위에 그림 보시면 반도체 재고 증가율과 출하 증가율을 빼준 건데 이게 떨어진다는 의미는 재고가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2000년 이후 IT 버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IT 버블 이후 최저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이후의 흐름들 한번 보시죠. 팡 튀는 그림들이 나오죠. 이게 보통은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저점을 잡으면 내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업황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자꾸 2016년, 17년하고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2016년, 17년에도 그냥 반도체가 코스피 멱살을 잡고 끌고 갔습니다. 2년 동안 코스피가 26% 올랐는데 반도체 업종 지수 자체가 100% 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위에 조그만 그림이 올해 파란색이 코스피, 회색이 반도체 업종이고요. 밑에 그림이 회색이 반도체, 파란색이 코스피죠. 자, 보시면은 올해 반도체 주가 추이랑 2016년 반도체 주가 추이랑 되게 비슷해요. 쫙 올라왔다, 쉬고, 쫙 올라왔다 쉬고 쭉 올라가다가 쉬고 2017년에 미친 듯이 정신없이 막 올라가는 그림이었잖아요. 올해는 이런 박스권 등락 계단식 상승일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한 단계 레벨업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을 턴어라운드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내년이야말로 제대로 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10만전자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그림으로 열어놓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요 밑에 그림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이경미 팀장 이익 레벨을 봐봐. 24년 이익 레벨이 2016년은 물론 2017년 고점에도 근접하지 못하고 있어. 2021년 고점도 멀었어. 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2016년 하반기에 2017년 실적이 저 정도로 나올 줄 몰랐습니다. 2016년만 하더라도 감산해서 다행이야. 하반기 때는 회복하겠는데 정도였고 2016년을 지나면서 사이클이 살아나네. 2017년 들어가서 빅사이클인데 2017년 하반기 가서 우와 슈퍼사이클이야. 그러면서 정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는 반도체 업황이나 실적에 대한 눈높이랑 내년에 바라보는 반도체 실적이나 업황에 대한 눈높이는 지금과 많이 차이 있을 거다. 실적이나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상향 조정하면서 이익 레벨 자체가 조금씩 올라가게 된다면 방향성 자체에 대한 흐름들은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요. 저는 많은 분들한테 2016년, 17년의 반도체 주가를 보면 아마 올해 내년까지 주가 흐름들을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 세상이 온다는 건데 그럼 대장을 사야 되네? 소부장을 사야 되네? 100을 투자한다고 하신다면 저는 반도체 대장 쪽에 50%, 나머지 30% 정도는 소부장, 나머지 20%는 긴급 투입 자금, 여유 정도로 해서 80을 채워놓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그래서 소부장 중에서도 많이 오른 것보다 아직 덜 오른 것들을 잘 찾아보시면 좋은 그림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올해 내년까지는 이렇게 저기 쌓여 있는 업종들이나 종목을 보기보다는
그동안 잘 올라왔던 애들이 잘 올라가다가 쉴 때 얼마나 싸게 잡는지가 어떻게 보면은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그 확률을 높여줄 거기 때문에 잘 가는 업종들을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쏠림 현상에 대한 걱정도 있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아니면 정점의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쏠림이 말도 안 되는 업종이나 종목들, 테마성 종목들로 뭐 움직이면은 좀 정점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쏠림을 보면은 주도주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거죠.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가전 뭐 이런 애들. 근데 2016년, 17년에 똑같았어요. 밑에 그림 먼저 보시면 2016년, 17년 2년 동안 코스피가 26% 올랐다라고 하는데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좋았던 업종은 반도체, IT 가전, 철강, IT 하드웨어, 은행, 에너지, 화학, 소프트웨어까지 8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18개는 시장보다 못했고 그중 10개는 코스피가 26% 오른 동안 마이너스였습니다. 되게 극심한 차별하겠죠. 근데 이 업종들의 흐름과 위에서 보시는 영업이익 개선 기준, 17년 기준 영업이익 개선도와 매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뭐 제가 뭐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도 이익 기여도랑 이익 모멘텀을 같이 봤던 것도 2016년, 17년에도 이익에 따라서 수익률이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익을 꼼꼼히 따져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큰 흐름, 실적, 그리고 수출, 그리고 2분기 실적까지도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뭐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들에 좀 힘이 실리고 있다. 자, 그럼 하반기 지금 이미지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주가 사이클이 있는데 네. 이거 어떤 건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침체기에 있는 것은 좀 관심권에 두고 회복기에 있는 것은 집중하고 그리고 호황기에 있는 것은 주가 레벨을 따져보고 후퇴기에 있는 것은 피하자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선호업종 그리고 최선호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반도체, 2차전지는 회복기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고민스럽다라고 했던 은행건설, 뭐 정유, 뭐 이런 데들은 후퇴기에 있어요. 실적이 꺾여서 내려가는 그림이죠. 최근 움직하고 있는 운송까지는 지금 아직까지 침체기에 있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이제 바닥을 지나서 회복기에 있는 애들을 보자. 밑에 그림은 주가입니다. 실적이 회복기에 있는데 주가도 회복기에 있는 게 반도체, 조선, 2차전지는 호황기로 넘어가긴 했죠. 그리고 세 개 업종이 실적이 올라가고 주가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눈에 띄는 게 통신하고 은행은 실적도 떨어지고 주가도 정점 찍고 떨어지고 이런 그림이라서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서는 뭐 인터넷이 빠졌죠. 인터넷 섹터 애널리스트가 얼마 전에 이닛해가지고 빠졌는데 저는 인터넷도 지금 실적도 바닥권, 주가도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대신증권에서의 가장 좋게 보는 어떤 종목들이죠. 어떤 것들이 여기 해당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요 탑4라고 해서 4개 업종, 반도체, 자동차, 화학은 뭐 2차전지고요. 조선 요 4개 업종은 내년, 후년, 25년까지 매출액도 이익도 꾸준히 좋아지는 업종들이에요. 그래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업종들이고 종목들이라서 눈여겨봐야 된다. 저희는 얘네 넷은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끌고 가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밑에 있는 전기전자, 유통, 기계, 2차전지, 건설, 화학. 2차전지와 화학은 그냥 순수하게 아니라 얘는 하나솔루션은 신재생에너지 쪽이에요. 앞에 카테고리랑 매기를 다 있는 거죠. LG노텍도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 수요가 있기 때문에 좀 차별해서 볼 거고 두산 밥캡도 계속 좀 좋습니다. 주가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SKC도 바닥권에 있긴 하지만 좀 올라올 수 있는 놈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엔지니어링은 그동안 별로 안 좋았는데 오늘 좀 튀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가장 제가 질문 많이 받는 게 신세계예요. 요즘 소비도 안 좋고 별로 중국인도 오는 것도 없는데 왜 신세계를 추천했냐. 많이 떨어졌던 것도 있긴 하지만 한국 수출과 소비 심리 간의 관계, 수출 개선되게 된다면 소비 심리가 살아날 거다.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중국인들이 안 들어와서 면세점이 안 될 거라고 하는데 명동 가보면 정말 많아요. 옛날만큼 옛날 중국인들이 막 단체 관광을 와서 엄청난 걸 사는 것처럼 모멘텀이 세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유입되는 숫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면세점 회복세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국내 소비 조금씩 살아나는 것들, 면세점 경기라든지 업황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 하반기 중에는 신세계도 한번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위에 있는 4개 업종 플러스 인터넷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내년까지
계속 들고 가야 될 업종, 밑에는 최근까지 잘 가고 있는 업종들도 있지만 하반기에도 꾸준히 아니면은 뭐 많이 내려온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업종과 종목들이라서 요 10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이 종목들 리스트업한 건 5월 초였어요. 5월 초. 그러니까 그때 이후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특히 뭐 HD 현대중공업, 두산밥켓 이런 애들은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상승 여력은 조금 작아졌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 매매를 하실 분이라면 얘네들 10종목 중에서 아직 못 오른 애들, 최근 조정받은 애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은 7, 8월까지 수익률을 조금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시장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을 거두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김작가 TV 광고를 맡겨주셔서. 아 진짜요? 네. 꼭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있는데 하이닉스는 여기 왜 안 들어가는 거죠? 이게 탑픽이라고 해서 얘만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굳이 고르자면은 얘가 좀 더 안정적. 더 좋게는 본다는 거잖아요. 네. 좀 더 안정적이면서 긍정적이라 보는 거는 하이닉스는 올해까지 적자예요. 적자폭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흑자 전환하기는 내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적 레벨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삼성전자를 조금 더 선호한다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현대차가 아닌 기아를 하신 거는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실적이 조금 더 레벨이 좋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좀 매력적이라서 현대차보다는 기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화학도 순수화학이라기보다는 뭐 2차 전지 소재 쪽이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거는 위에가 좀 더 좀 더 비중을 실어야 된다는 의미 같은 느낌이 드네요. 위에는 내년까지 열어놓고 비중을 계속 들고 와야 된다. 샀다 팔았다가 아니라 비중을 한 50% 채워놓고 많이 올랐다 싶으면 한 10%, 20% 줄이고 또 단기 조정 받았다면 다시 늘리고, 그러니까 계속 비중을 늘려가야 되는 업종이지 샀다 팔았다 하는 매매 업종은 아니다. 25년까지 실적이 모멘텀이 괜찮다라고 본다면 최소한 내년까지는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요 4개 업종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익 개선 기여도와 이익 모멘텀이 같이 겸비된 업종들이라서 25년까지의 흐름들을 땡겨서 온다 하더라도 내년까지는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고 있죠. 팀장님 오늘 이제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 뭐 IMF에서도 그런 경제 전망에도 늘 수정 전망하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빠그라질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런 것과 다른 상황으로 벌어질까요? 금융권 불안이 저는 선이 그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아직까지는 우량은행, 취약은행, 대형은행, 중소은행이 갈라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확산이 돼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알만한 큰 은행들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PF로 인해서 우리가 알만한 증권사가 흔들린다? 라고 하면 조금 불안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변수 중에 하나가 코어 물가거든요. 그 안에서도 주택물가, CPI 주택물가는 아직까지 8%예요. 8%. 너무 높아요. 근데 다행히 4월, 5월 이렇게 꺾였거든요. 2달 연속 떨어졌는데도 8%예요. 근데 관건은 이게 빠르게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왔다 갔다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어서 코어 물가 그리고 금융권 불안의 확산 여부 이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현실화된다면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도 크게 흔들릴 거고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 이 두 가지 변수가 아마 하반기 증시에 있어서 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것들을 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가장 큰 팩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PI 몰라도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제 팀장님은 증권사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금융권 쪽 소식은 훨씬 더 빠르실 테니까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다. 네. 그리고 작년에도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 여러 사태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예견이 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충당금을 미리 쌓고 이런 불안감들에 좀 먼저 대응하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단기 변동성, 단기 충격은 있다 하더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나도 시장이 무너진다, 큰일 났어, 한국 경제가 망가져, 그런 그림은 아닐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 물론 이게 별거 아니라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관찰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게 너무 큰 변수로 확대 해석하는 것도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조금 왜곡된 시각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것 또한 좀 중립적인 수준에서 중립보다 조금 안도하는 수준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은 또 8월에 뵐 텐데 7월에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시장을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큰 변화의 시작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내년까지 열어놨을 때 저는 3천 이상 넘어가는 그림들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7, 8월까지 지수만으로도 10%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와서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마 올해 전체로 봤을 때는 좀 심리랑 반대로 갈 거예요. 2650 넘어올 것 같아. 그러면은 2500선대로 오고, 야 이러다 2400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2600 가 있고, 2700 넘을 것 같아. 라고 하면 다시 2600. 이런 흐름이라서 제가 가장 강조드린 건 많이 올랐다 싶을 때는 좀 정리하는 게 맞고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그때 오히려 사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심리와는 반대로 하는 매매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올해는 좀 트레이딩 바이거든요. 트레이딩 바이 하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고, 만약에 나는 트레이딩을 잘 못해 라고 하시면은 밀릴 때마다 산다라는 생각으로 모아 가시면 내년에는 바이 앤 홀드 장세거든요. 샀던 것들을 그냥 들고만 있어도 수익을 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트레이딩 하시든 모아 가시든 아마 내년에는 큰 수익이 날 거니까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과는 또 8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이경민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